안녕하세요. 최브레인 TV의 최브레인입니다. 이번에는 뉴로 피드백 정의 및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들은 뉴로 피드백의 정의 및 유래, 그리고 뉴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에 의해서 뉴로 피드백 프로토콜 선정, 그리고 뉴로 피드백 훈련 및 종료, 그리고 롤타 뉴로 피드백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른 주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브레인 TV에서 정량화 뇌파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서 뇌파나 아니면 정량화 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뉴로 피드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또 뇌파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뇌파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되는 정기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뉴런이 하나의 뉴런이 활동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뇌파를 보여줄 수 있게끔 발생하지는 못합니다. 보면 2 곱하기 3 cm 제곱에서 한 번에 동시에 활동하는 뉴런들의 정기적 신호를 측정을 하는 게 뇌파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뉴런들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정기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두뇌 신경세포의 정기적 활동성을 찾아내어 증폭시켜 보여주는 그래프, 이것을 저희는 뇌파 EE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뉴런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활동이 발생돼서 다음 뉴런으로 이게 신호가 전달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측정되었을 때 뇌파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측정된 뇌파가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매핑이나 다른 수학적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정량화 뇌파 QEG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오른쪽에 델타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래서 4Hz 초당 한 번에서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면에 있을 때 델타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세타 웨이브 5에서 7, 3에서 7, 4에서 8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타는 우리가 졸려올 때 그리고 멍할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웨이브 8에서 12Hz, 이때는 휴식을 취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눈을 감으면 알파 웨이브가 크게 뚜렷하게 후두엽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상 12Hz 이상 되는 것은 베타 웨이브입니다. 베타 1, 2, 3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타, 하이 베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Hz까지를 베타라고 이야기하고 40Hz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뉴로 피드백을 훈련할 때는 40Hz 이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폭이 굉장히 낮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30Hz 이하, 특히 뇌파 훈련할 때는 세타나 알파, 그리고 12L에서 20Hz 이하 이런 쪽이 진폭이 좀 크기 때문에 훈련할 때 좀 더 효과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앰플리튜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데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EEG 바이오 피드백 또는 브레인 웨이브 트레이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한글로 얘기하면 뇌파 훈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뉴로 피드백 개념들을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머리에다가 뉴로 피드백 전극을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뇌파가 측정되고 이 측정된 걸 필터를 통해서 다시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에서는 뇌파의 신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진폭을 조절하는데 진폭에 보다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높거나 낮으면 그것을 시각이나 청각으로 알려줘서 제가 피드백 받고 높구나 그러면 낮춰주고 낮구나 그럼 높여줄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 훈련을 하는 개념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여성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전극을 머리에 부착하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왼쪽 거는 실제 뇌파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됐을 때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가게끔, 그래서 피드백 화면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앞에만 보고 그 비행기가 계속 날아서 빨간 원이 있는데 그 안으로 계속 쫓아갈 수 있게끔,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이 비행기가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를 앞으로 잘 보낼까? 이런 것을 앉아서 고민하는, 그러면서 뇌파의 활동을 변화시켜주는, 진폭을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뉴로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뉴로 피드백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69년 정도. 그다음 1960년대에는 미국과 그리고 소련, 여기에서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달나라에 누가 먼저 가느냐, 우주선을 누가 먼저 띄우느냐, 이런 걸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조종사들이 자꾸 이런 유독성, 모노메틸 하이드로진 유독성을 마시게 되니까 간질도 나오고 발작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UCLA에 뇌파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때 UCLA에 있던 요 세 분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 스터먼 박사님, SMR을 발견하고 지금의 현대의 뉴로 피드백을 있게 한 뉴로 피드백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된 게 1969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논문 제목이 Electroencephalographic and Behavioral Study of Monomethyl Hydrogen Toxicity in the Cat.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러한 유독성을 들이마시게 하고, 그리고 뇌파 훈련을 시켰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그랬더니 이 유독성을 마셨는데 두 가지 그룹으로, 한 그룹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고 한 그룹은 그냥 놔뒀는데,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은 고양이들은 이런 간질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살아남더라. 그렇게 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숨지더라, 죽더라.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그럼 뉴로 피드백, 뇌파 훈련을 하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뇌파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큰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 스터먼 박사님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간질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한테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주 2회 EEG operant conditioning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간질이 발생을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도중에 간질이 발생할까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간질이 사라져서, 그 후에 이 여성분은 이 간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다 하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때부터 좀 더 폭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뉴로 피드백을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 조엘 르바 박사님이 ADD 그리고 ADHD 환자들에게 1976년도에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ADD나 ADHD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정상적으로 뇌파가 만들어지면서 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런 논문들을 또 발표했습니다. EEG and Behavioral Change in Hyperkinetic Child Concurrent with Training of Sensory Motor Rhythm, SMR. 우리 센서리 모터 리듬 SMR입니다. 뭐 12에서 15Hz 또는 13에서 15H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조엘 박사님은 이런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뉴로피드백을 많이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질이나 이런 환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베리 스트로먼 박사 같은 경우는 뭐 간질해서 XMR 훈련해가지고 유명하시지만 조엘 루바 박사님은 ADD나 ADHD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좀 슬프게도 조엘 박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하고도 멘토를 오래 했습니다. 2014년부터 그 2년 전까지. 그래서 저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데, 좀 안타깝게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좀 좋은 데 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뉴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격증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BCIA입니다. 꼭 뉴로 피드백만 하지는 않습니다. BCI에서는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HRV, 바이오 피드백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이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우리가 뉴로 피드백 자격증을 주겠다. 근데 이것은 공인된 유명한 자격증이지만 나라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어떤 그 의료 자격증이나 아니면 심리 자격증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BCI 자격증을 뉴로 피드백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갖고 이러한 시험에 패스했기 때문에 난 이러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BCI 뉴로 피드백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ISNR이라서 International Society for Neurofeedback and Research, 또 1년마다 학회를 합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을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새로운 지식을 같이 나누고 발표하자 해서 ISNR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뉴로피드백 정의 및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